신속히 범죄 예방팀이 출동하게 되었죠. 경고를 울리게 한 주인공은 3개월 전 가석방된 56세의 강윤성이었습니다. 특수절도, 강도, 강간으로 전과 14범이에요. 기록을 보니까 17살이던 1992년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들락날락 하였고 그렇게 목욕한 시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특히나 2005년 9월에는 차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몸통 빼앗고 성추행까지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죠. 그런데 목욕을 하는 와중에도 비행을 도왔다고 해서 감옥에서 법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정부와 교도 간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뜯어내기 위해서예요. 감옥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즉각 법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강윤석의 교도소 동기들에 따르면 굉장히 그런 독단적인 성격이고 죄수들 사이에서도 짱처럼 불리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2020년 청주 교도소에 입감이 됐는데 이때부터 교회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정말 개과천선해서 독실한 신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실제로는요, 목사님한테 받아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이게 없는 목사님을 이렇게 실실하게 부하가 됐구나 감동을 받았고 결국 하면서를 제출해요. 그 결과 석방 날짜가 두달 앞당겨지면서 2021년 5월 6일 강윤성은 가석방됩니다. 단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한 적이 있어요. 그는 출소 직후 서울시 송파구 5급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었죠. 출소 하루 뒤 5월 7일 날 그는 오금동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요. 다음 달인 6월부터 약 8개월간 몇백만 원 정도의 지원 그리고 거주지를 제공받기로 합니다. 운이 좋았죠.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로부터 350만 원의 포인트 받게 되더라고요. 숫자만 들어도 왜 예외에는 퇴출할 자금을 만들어 내고 갔죠. 근데 사실 그는 굉장히 악질적이었어요. 이런 지원금도 모자라서 주 2회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나 서울 지원해달라 끈질기게 하는 거. 그 물건을 받을 때까지 공무원들한테 악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지독하게 챙기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시 8월 27일 새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그가 출소한 지 3개월을 더 넘긴 시점이에요. 정부가 올렸고 범죄 예방팀이 즉각 강윤성 지부를 출동합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그는 방구가 없죠. 이건 강윤성이 집에 비상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직원이 집을 가가지고 무슨 일이야? 원하는데 내가 갑자기 방금 와서 약을 사러 편의점에 잠깐 갔다 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집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상황이 본인 또한 내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주고 하지만 규정상 소환 조사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직원이 당시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서해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통보했고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태클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 5시 30분 또다시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강윤성이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야간 외출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경우인 거죠. 내용을 확인하고 바짝 긴장합니다. 사진된 상태예요. 보통 이럴 경우 자기 위치 숨기고 자기 추적을 따돌리려는 목적이 커요. 즉,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되겠죠. 다급해진 보호관찰소는 즉시 법무부에 이송하고 했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범죄 예방팀 직원 2명이 그 전자발찌의 마지막 신호가 포착된 송파구 옹성동으로 향해요. 역 인근을 막 뒤지면서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숲을 속에서 숲이 엉켜있고 성인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구석에
훼손된 채 버려진 전자발찌를 찾아냅니다. 자물쇠 절단기를 사용해서 잘라냈더라고요. 동시에 강윤성의 구제도 갔죠. 문을 두드리고 강윤성 씨 있습니까? 물었지만 인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법이 어머머고 카메라에 불이 꺼진 채 고독했고 강윤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경찰 본격적으로 추적에 나서요. CCTV 분석해서 이동 경로 확보했고 그 외에 예상되는 은신 지역, 터미널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도주 당시에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실제로 강윤성은 용산에서 돌린 검은색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이걸 알아차린 건 도주한 지 이미 3-4시간이 지난 밤 9시쯤이었죠. 급히 렌터카 업체에 갔거든요. 근데 또 마침 영업을 종료한 상태예요. 밤 9시니까. 또 GPS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차량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번호판만을 조회할 수 있었죠. 밤 11시 50분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이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해요. 제법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장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당당하는 이 동부지검 당직실에서 지금 밤이 너무 늦었다. 11시 50분이다. 지금 신청해도 내일 오전이 돼야 체포가 결정된다. 경찰은 말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자발찌가 떨어지면 24시간 내외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그 첫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죠. 다음 날인 8월 28일 아침 9시 렌터카 업체가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바로 연락했습니다. 다행히도 GPS 조회가 가능했고요. 강윤성이 현재 서울역 인근에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도주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미치다가 심사가 아닌 아침 9시 18분에 경찰이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딱 이제 렌터카를 발견합니다. 황급히 다가가는데 안에 아무도 없지 않아요. 차가 어딜 가보겠구나 생각을 했고 경찰은 주변에서 강윤성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살에 걸렸어. 이 새끼야. 조금 전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자기 차가 렌터카가 세워진 곳으로 향하는 걸 보고는 본능적으로 이제 경찰이라고 지각했죠. 몸을 돌려서 태연하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요. 당시 경찰과의 거리가 20m였다가 엄청 가깝죠. 그러니까 경찰은 안타깝게도 눈앞에서 그를 놓치고 하물며 체포영장도 오후 2시에나 발부됐고 그런데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다음 날인 29일 아침 8시에 송파경찰서로 한 남성이 저벅저벅 걸어들어와요. 놀랍게도 그는 강윤성이었습니다. 경찰들도 조금 긴장했죠. 스스로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가 다음으로 꺼낸 말은 더 충격입니다. 자기가 타고 온 차량을 가리키면서 저 안에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그 경찰이 가서 열었죠. 세상에 50대 여성의 시신은 축 처진 채 뒷좌석에 놓여 있습니다. 강윤성은 당당히 살인을 자백합니다. 제가요 2명이나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이라고요. 차 뒷좌석에 시신 콩고만 있었잖아요. 동탄에서 살인했다는 거. 사건은 3년 전인 4월 26일로 다시 올라갑니다. 강윤성은 출소한 후에 기초생활보조금지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동안은 왜 했는지 아세요? 도박과 유흥을 즐겼죠. 게다가 이때 당시 교도소의 직업선수를 통해서 알게 된